기관 하면은, 기관은 뭐냐면 동력을 발생시키는 장치를 기관이라 그럽니다. 기관에는 외연기관이고 내연기관인데, 기름이 기계 내에서 타는 것은 내연기관이라고, 보일러와 같이 기관, 동력을 발생시키는 그 터빈이나 또는 그 왕복동 기계 바깥쪽에서 연소가 탈 때 그런 것은 외연기관이라고 합니다. 외연기관. 보일러에서는 다 외연입니다. 고온 기수에서 부식이 일어나요. 그다음에 보일러는 아주 고온 하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고온 기수에서 건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철이 물과 접했을 때 FeOH2 플러스 H2 수소가스가 발생하면서 녹이 형성됩니다. FeOH2는 또 FeOH3가 되기 전에 Fe3O4와 또 마그네타이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용존산소에 부족할 때 FeOH2가 여러분들이 FeOH3로 변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빨간색 피막이 되는데, 그 사이 산소가 부족할 때 Fe3O4라는 보호 피막이 형성돼요. 마그네타이트. 그때 용존산소는 뭐냐면 보일러 물속에 용존산소가 있게 되면 부식을 가속화시키는 그런 또 영향을 미칩니다. 이거는 다 지나간 그거지만은 저압에서는 뭐 제한이 있습니다. 용존산소 제한이 0.03 ppm, 고압에서는 0.005 ppm을 우리가 있도록 그렇게 조정하라는 그런 유지관리 지침이 있습니다. 화학적 용존산소 제거법은 아황산 나트륨을 넣어가지고 Na2SO4를 SO3를 SO4로 만들면 산소가 제거되겠죠. 그러면 Na2H2 하이드라진이랍니다. 하이드라진을 넣게 되면 산소를 해서 질소와 H2O 질소 가스가 나가게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pH 영향. pH는 뭐냐면 보일러 워터의 pH를 보통 높이면은 부식이 좀 잘 안 된다고 그랬죠. NaOH 적용 시 가성 부식. NaOH는 아주 강한 pH를 높여주는 그러한 물질입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이 너무 많을 때는 가성 부식이 돼서 또 가성 치화 현상. 너무 pH가 높아가지고 부식되는 것을 가성 치화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인산염을 사용해가지고 요때는 가성 치화 NaOH를 쓸 때는 인산염을 또 쓰게 되면 조금 그 영향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보일러의 전기 방식 초기에는 1936년 이전에는 아연판을 붙였습니다. 징크 보일러, 그래서 아연을 보일러 징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1960년대 초에 독일에서 60도 C에서 아연과 철 간의 전이가 역전되는 현상이 발견되어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아연판이 보일러에서 다 제거되었습니다. 하나의 역사죠. 왜 아연판을 쓰지 않을까? 보일러에 아연판을 넣으면 전기 방식으로 해가지고 부식이 방지될 텐데 왜 쓰지 않을까? 이러한 또 역사가 있다 이겁니다. 근데 그 이유는 모릅니다. 왜 60도 C에서 아연과 Fe 간에 철 간에 전위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에 대해서 아직 밝혀진 바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다음 연소가스에 의한 부식과 방식. 이는 고온 부식이라고 합니다. 고온 부식. 위에는 다 보일러 내부에서 물이 있는 상태에서 섭식이고, 연소가스에 의한 부식과 방식은 건식입니다. 건식. 그러니까 전해질이 없는 상태에서 부식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연소가스 중에는 바나듐이라는 게 이런 화물이 있게 되면 튜브에 그것이 달라붙으면 쉽게 또 고온 부식, 바나듐 부식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또 바나듐이 부식이 되면서 철을 동시에 철의 피막을, 보호 피막을 제거하는 그런 또 역할을 합니다. 연소 가스 중에 또 수분이 있을 때 연소 가스, 그러니까 이는 저온 부식이라는데, 연소 가스 중에 수분이 있을 때, 유황 성분이 있을 때, 이건 폐기계통에서 나와 연돌해서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H2S 성분이 SO2, SO3가 돼서 나가다가 수분이 있게 되면 H2SO4 황산이 됩니다. 그래서 부식이 돼서 황산은 우리가 금속 부식을 시키죠. 저온 부식이라고 합니다. 이건 저온 하에서 부식이 된다. 고온 부식은 화염이 받는 거기에서 바나듐이 있을 때 바나듐 부식이라고, 바나듐이 녹아서 붙게 되면 그것이 다시 부식이 될 때 밑에 철의 보호 피막을 우리가 제거한다. 그래서 바나듐 부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내연기관, 이는 앞에는 외연기관이고, 내연기관은 그 기름이 내부에서, 기관 내부에서 연소되는 것을 내연기관이라 합니다. 내연기관에는 반드시 고온하에서 부식이 되니까, 고온이 되니까 주변에 반드시 냉각수가 있어야 됩니다. 냉각수. 냉각수는 우리가 또 하나의 물이니까 부식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시린더 라이너라고 그러죠. 안에 시린더, 내연기관 안에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하죠. 거기서 부식, 흡입, 압축, 폭발, 배기 하면서 우리가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시린더 라이너 수첩, 이 가의 원통을 라이너라고 그러죠. 라이너. 그래서 거기에는 바깥쪽에는 냉각수가 통한다 입니다. 거기에서 부식이 일어나기 때문에 방치를 해야 된다. 냉각률 차이에 의한 전위 변화. 그러니까 위치에 따라서 온도가 또 틀립니다. 그러면 온도에 따라 전위가 틀리면 전지 부식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냉각수 흐름의 변화에 따라서 또 침식 부식. 바깥에는 또 냉각수가 들어오는 부분은 부딪히죠. 또 흘러나가는 쪽에서 뭐 통로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침식 부식이다. 물의 흐름에 따라서 피복이 또 산화물 피복이 침식된다. 변화되면서 일어나는 또 부식을 침식 부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내연기관의 부식과 방식은 청수, 순환식. 그러니까 우리가 냉각계통에도 보면 일반 청수를 쓸 수도 있고 바닷물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청수로서 냉각수 계통에 돌리고, 밀폐 계통으로서 청수를 돌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또 온도가 높아지면 그걸 또 냉각시키는, 해수로서 냉각시키는 그런 계통이 많습니다. 냉각 계통 수출이라고 그러죠. 크롬산 소다, 아질산 소다, 안식한산 소다, 그 다음에 NaMBT를 해서 소듐, 머케이토, 벤조트리아졸 이런 걸 또 쓸 수가 있습니다. 혼합 부식 억제제. 이거는 다 부식 억제. 이건 자꾸 변합니다. 변하기 때문에 뭘 쓴다고 여기는 이건 미 해군에서 군대에서 쓰던 막 그런 얘기인데 벌써 옛날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해수 펌프. 바다에서 다니는 모든 배는 해수 펌프에서 엄청난 양의 그 바닷물을 끓여다가 냉각용으로 씁니다. 부식과 방식. 그러니까 해수가 들어오니까 부식이 잘 되니까 표면 코팅을 해야 된다든지, 그럼 전기 방식, 또 내캐비테이션 설계라 해가지고 또 그 구조상으로 고압이 생기든지 저압이 생기도 안 되고 고압이 생기도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설계를 우리가, 캐비테이션이라는 게 뭐냐면은 저압에서 나온 기포가 고압에서 깨질 때 그 폭발력에 의해서 공식이 생기는 것을 캐비테이션 부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설계를 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는 엔진 전문 설계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될 그러한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 구조물. 여러분들 콘크리트 구조물 하면 현재 그 우리나라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대부분 아닙니까?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앞에서는 선박했고, 그 다음에 엔진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 구조물,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철근이 부식되면 최적이 약 3 내지 5배 팽창한다고 데이터가 나와 있죠.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콘크리트가 아주 단단하고 콱 막힌 것 같지만은 내부적으로 보면 아주 엉성하게 물이 있을 때는 스며듭니다. 물이 들어가게 되면
그 CaOH2 성분이 CaCO3가 되면은 요 OH가 있을 때는 알칼리인데도 CaCO3 이 중성화돼 버리면 pH가 자꾸 떨어집니다. pH가 한 11.5 내지 12점 이런 것이 pH 10으로 떨어지면 콘크리트가 알칼리화 되었다. 중성화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성화된 것이 철근에 도달하지 않으면은 철근에 있는 그 콘크리트 pH가 12에 가까우면 절대 부식이 안 됩니다. 근데 내려가서 철근에 도달하게 되면 중성화된 것이 철근에 도달하게 되면 부식 속도가 갑자기 몇십 배 이상 부식이 되면은 팽창해서 이렇게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갑니다. 콘크리트는 뭐냐? 자, 세라믹, 시멘트는 세라믹이죠. 그러니까 석회석에다가 그다음에 진흙을 넣어가지고 1700도 굽게 되면은 세라믹이 되죠. 그 되면 시멘트 가루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멘트에다가 그런 세라믹입니다. 시멘트에다가 모래를 넣고 물을 넣으면 몰탈이 되고 몰탈에다가 또 자갈을 넣으면 콘크리트가 되죠. 거기다 철근을 넣게 되면 철근 콘크리트, 레인포스트 콘크리트. 그래서 그거는 서로 간에 콘크리트와 철근 간에는 접착력이 아주 좋고 팽창력도 그 같기 때문에 우리가 건축 구조물로서 많이 지금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만약 안에서 표면에서 물이 스며 들어가지고 중성화돼서 콘크리트가 철근이 부식되게 되면 떨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콘크리트에는 우리가 중성화됐냐 이걸 검사하는 것이 콘크리트 부식 철근 콘크리트 부식 진단에서 보면은 표면에서 철근의 저온이나 pH를 측정해 가지고 pH는 어떻게 측정하느냐 콘크리트 안에 시료에다가 페놀프탈렌 1% 알코올 용액을 칠해서 빨간색으로 변하면 중성화 안 된 거고 색깔 변화가 없으면 중성화 됐다고 합니다. 중성화 됐을 때는 이 저온이가 철근의 저온이가 0.2V 이상이 되면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이하가 되면은 그 pH 그것이 pH 10이라 이겁니다. 콘크리트 10이 되면 이렇게 저온이가 떨어져서 부식이 되니까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에서는 반드시 pH를 중요시한다. 그래서 이건 실험 데이터인데 pH 10일 때 개방계 통해서 2.46이 부식되던 것이 pH 12.5가 되면 0.01 246배 아닙니까? 246배가 우리가 그다음에 밀폐계에서는 약 몇 배입니까? 0.74에 대해 0.02니까 어마어마한 또 중성화됐을 때 부식량은 철근의 부식량은 이렇게 또 큽니다. pH 변화에 따라 철의 부식량 비교를 수소나 칼슘 이용해서 실제 실험한 데이터입니다. 데이터에 대한 수치입니다. 다음에 동결융해 작용. 표면에서 얼었다가 또 표면에서 물이 스며드는데 물이 스며서 부식이 되면 또 압력이 표면부터 부식이 되니까 압력이 가해서 안에 침투를 시키고 수분 동결시 팽창으로서 균열이 자꾸 확대됩니다. 그래서 동결융해 작용. 그러니까 동결 콘크리트 표면에서 추위가 반복될 때 추울 때는 얼고 또 따뜻해지면 갈 때 더 동결융해 작용해서 또 균열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염화물 작용. 염화물은 요게 철근 보호하는 거 염화물이 0.04에서 0.09%는 철근을 보호한다. 이건 다 실험 데이터들입니다. 염화물이 1.66 이상 내지 철근 부식을 촉진한다. 그래서 이런 실험 데이터를 내놓고 실험 데이터에 따라서 우리가